네, 오늘 국회에서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과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정치개혁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진영을 떠나서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뉴스 프로그램에는 처음 출연이시죠? 그런가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만든 모임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참여자가 예상보다 꽤 많습니다. 139명. 이건 이제 네. 여야 이제 다 통틀어서 네. 예, 여야를 떠나서 이렇게 의원 숫자가 나온 거죠. 네네. 네. 생각보다 참 많이 모였다는 게 이제 중평인데 정치개혁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들이 이제 대거 동참했다는 거, 이 139명이 의미하는 이 숫자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제 18명에 속해 있는 운영위원인데요. 저희 운영위원들이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다 많은 분들이 선뜻 이렇게 가입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유들을 보면은 지금 정치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이대로 가면은 안 된다. 국민들이 여기는 이 정치인에 대한 불신, 이것을 이대로 된 상태에서는 정치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군사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화적인 것, 특히 문화적인 부분, 세계의 탑을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치만 매우 후진적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정치가 효능감을 국민들에게 주지 못하기 때문인데, 즉 신뢰를 그렇게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네. 어떻게 하면 신뢰를 얻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절박함이 저를 포함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다 있습니다. 네. 네. 자,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은 좀 입장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죠. 먼저 비례대표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논의되고 있는 의원 정원수를 늘려서 비례대표를 확대하자. 이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비례대표를 두는 이유는 이제 부문별 전문성.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사회의 이런 소수 집단들도 대표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돼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도 좀 대표돼야 되고, 또 하나는 비례성이라고 하면 그 비례성과는 좀 다른데, 득표한 대로 의석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잖아요. 사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여당과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 이 두 양당이 283석이에요. 그런데 득표율은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290%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거죠. 그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은 비례대표가 늘려야 되는데, 근데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지역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정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지역구를 줄이려고 하면 문제가 이제 의원들의 반대도 심하지만은,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도시와 농촌 지역구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농촌 지역구는 3개, 4개 군이 하나인 상태예요. 근데 이것을 지역구를 줄인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6개, 7개, 8개 이렇게 군이 하나의 이제 선거구가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지역 소멸에 대응할 수가 없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지만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효능감이 없기 때문에 늘리는 거에 대해서 매우 싫어하시지만, 저는 현실적으로는 늘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라든지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매우 적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 수를 늘려서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고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희 이제 뉴스에 출연하셨던 이제 어떤 모 의원님께서는 반대로 네. 예전에는 이제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지역구 의원도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다 전문성을 이제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이제 좀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언급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또 앞으로 쉽지는 또 않은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를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 그거는 국회의원이 불신을 받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는 건데 실은 정치적 효능감 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나를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해주는 이게 있다면은 네. 실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있다면은 더 늘어야 되는 겁니다. 네. 더 느는 것이 실은 특권을 줄이는 것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민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의원님의 입장이신 건데 뭐 어쨌든 그 국민 여론 때문에 그 또 벽에 부딪힐 매우 수 있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그런 합니다. 매우 그 민감하고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또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을 또 하신 부분이 있는데 올해 그 정치권의 이제 최대 화두가 또 선거구제 개편이 아니겠습니까? 정치개혁과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중대 선거구제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중선거구냐 아니면 이제 또 대선거구냐 그렇다면 우리 동네 우리 그 지역에는 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나한테는 또 이게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이게 복잡한 이 셈법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대 선거구제 도입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는 중선거구하고 대선거구를 좀 나눠야 돼요. 중선거구는 우리가 과거에 해봤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초의회에서 중선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2명 내지 3명, 4명까지도 뽑고 있는데 네. 여기서 보면은 결국 거기에서 양당제가 부식되지 않고 있거든요. 결국은 나눠먹기가 되고 오히려 제3당이 후보를 안 내면은 무투표 당선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오히려 그래 중선거구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 하려면은 대선거구를 하는 게 저는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거구를 하게 되면은 한 당에서 대선거구에 여러 명 후보를 내잖아요. 포트폴리오를 짜서 낼 거거든요. 네. 이것은 오히려 그 다양성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대선거구는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정치 개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논의에 좀 불이 붙긴 했지만 이번에도 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드는데요. 아무래도 그 현 의원들의 그 기득권 포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상 또 가장 큰 장벽이기도 하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헌법 개헌보다도 어렵다는 그 선거제 개편. 이게 4월 10일까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달 남았네요. 제가 예. 네.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그 말씀밖에 못 드리겠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선거구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고민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정치하는 이유는 사회적 갈등을 정치 속에서 해결해 보려고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선거구제를 통해서 이 갈등이 해소되는 정치 개혁이 돼야 되거든요. 국회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조금 자기를 내려놓고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 의장님 같은 경우도 전원위원회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네. 계세요.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초당적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초당적 이 정치 개혁 모임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법을 지켜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그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이것만큼은 바꿨으면 한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대선거구도 저희가 시도해 볼 만한 그런 것이다라고 보지만은 이러저런 어려움이 만약에 있다면 저는 지금의 소선거구제 아닙니까? 소선거구제인 상태에서 권역별 비례를 도입하는 방식. 이것이 저는 최소한으로 우리가 얻어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권역별 비례에서도 특히 개방령,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뽑을 때 정당이 정한 대로 뽑는 것이 정한 순서대로 뽑는 것이 폐쇄형이고 유권자가 그 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 게 개방령인데 그러면은 비례대표도 유권자가 내가 뽑을 수 있다라는 효능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방령 이걸 한다면 저는 권역별 개방령을 한다면 그러면 지역주의도 타파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효능감도 더 생기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네, 고민이 계신 많습니다. 것 예. 같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질문이 있습니다. 그 선거의 주인은 정치권에 있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국민입니까? 국민이시죠. 유권자인 국민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선거법 개정이 결국에는 이제 그 국민들보다는 이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끼리 이제 모여서 결정하고 또 개혁안은
또 여야 이제 그 협상 과정에서 이게 다시 뒤집어지고 또 마지막 선거를 앞두고서는 지난번처럼 또 위성 정당에 출연하고 국민들의 이제 그 정치권을 믿고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 정반대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네. 이게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믿고 맡기고 이제 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성정당 관련해서는 아주 좀 낯뜨거울 정도로 창피한 부분이고요. 제가 보기에 그 국민들의 의사를 어떻게 받들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사를 받드는 방식이 뭐 공론조사를 하는 방식이 있고 또는 공론위원회라는 방식을 통해서 거기에 의사를 받는 방식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시민단체와의 관계에서는 발제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단 좀 들어라. 경청. 경청해라 좀. 네. 너희는 얘기를 좀 그만해라. 경청해라. 그리고 우리가 공론화위원회를 꾸려서 한번 해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큰 권한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공론화위원회든 공론조사든 국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그분과 관련해서 다소 걱정스러운 부분은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해서는 저는 최대한 설득을 좀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의 효능감을 주기 네. 위해서는 의원 정수가 좀 확대될 필요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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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를 듣되 설득도 좀 해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에서는 그 정치 개혁을 위해서 여야가 그 여야를 초월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그 2월 임시국회는 그 여야 대치가 아주 심화되고 있는 그런 네. 모습인데요. 네. 이상민 장관 탄핵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 대 이재명 대표 방탄의 대결 출구를 좀 찾긴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이재명 대표 방탄 부분은 우리 국힘당에서는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 방탄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난방비 폭탄과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민생 지원을 하자라는 얘기까지도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던데 저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수사를 하세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수사를 하시면 됩니다.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그리고 피의자의 적법한 권리를 보장하면서 수사를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일반인보다 훨씬 덜 권리를 좀 묵살하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거랑 차원이 달라요. 이상민 탄핵 같은 경우는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라도 져야 되는데 아무도 지지 않고 뭉개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책임을 지우라고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몫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수사하고 누구는 수사 안 합니까? 누구는 수사기관에 가는 시간 조율까지도 특혜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누구는 권오수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 조작이라든지 코바나 콘텐츠 뇌물과 관련된 것들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전혀 안 한다. 이것은 헌법 11조에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특검과 이상민 탄핵과 그다음 김건희 특검과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장동 50억 특검 이건 다 다른 거다. 그래서 이것을 엮으려고 하지 마시라. 이재명 수사는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하셔라. 알겠습니다. 정치 국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특검 국면으로 네.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여야 간의 그 쟁점 사안으로 이제 또 화제를 옮기니까 톤이 한 단계 네, 그렇네요. 높아지셨습니다. 저희가 농성 중인 지금 첨예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농성 중에 있습니다. 그건. 네, 그러시군요. 지금 국민들이 근데 사실 국회에 가장 바라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또 이제 경제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민생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이제 코로나 손실보상 특별법을 이제 내셨습니다. 지역구인 고 안양 포함해서 이게 시급한 민생 해결을 위해서 국회가 가장 어떤 부분부터 발벗고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민생파 민병당 아닙니까? 네. 민생파임을 자임해왔고 계속해서 그 활동을 해왔고 제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경우는 실은 별로 없습니다. 계속 민생 정책에 대한 얘기들 하는데 손실보상 코로나가 끝났어요. 네.
그 손실 보상은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6, 7점짜리는 되고 이 상황에서 코로나 끝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고물가가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로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금리 투사가 되려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금리 투사. 금리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만 답인가? 다른 방법도 있지 않은가라는 걸 찾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고금리 이 부분도 잡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했습니다. 벌써 금리 인하 청구권을 했어요. 금리 인하 청구권. 금리 관련해서는 은행은 올릴 때에는 자기가 알아서 올리고 낮출 때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금리 낮추는 것과 관련해서 정보 제공을 우리한테 정확히 해달라라는 부분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금리를 낮추는 핵심적인 것인데 은행이 자기가 내야 될 세금, 자기가 내야 될 보험료를 대출 이자 속에 녹여서 냈단 말이에요. 네. 그것을 지난 제가 국감 때 다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출자가 보험입니까? 대출 이자 속에 이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은행이 내야 될 이런 것들 왜 여기 들어갑니까? 해가지고 지금 발라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금리 투사의 역할들을 나는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물가를 잡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요즘 이런 모임들도 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만이 아니라 부가세를 필수제에 대해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보자. 이런 모임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네. 연구 중입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이 물가를 낮추는 방법과 관련해서 무수한 전문가들 제가 만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물가 낮추는 아이디어가 생기시면 민병덕한테 페북으로 메시지를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정치 개혁과 또 민생 거기에 이제 또 농성까지 굉장히 불철주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의원님.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오늘은 선거제 개편 등 초당적 정치 개혁 방향과 현안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